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 배워봤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신라죠, 신라. 알겠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이 신라를 그 전에 신라랑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통인 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삼국을 통일한 신라니까. 자, 그러면 이 통일 신라의 시기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멸망해 버리고, 자, 그 고구려가 없어진 자리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이 발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 신라하고 발해가 있었던 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남쪽엔 신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으니까 바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쪽에 신라, 북쪽에는 발해.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조선 시대에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공부했다. 특히 발해의 중요성을, 발해는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실학자 바로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 발해고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바로 유득공이라는 실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발해가 왜 우리 역사냐라는 거죠. 발해는 중국은 또 자기들 중국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배워서 발해는 우리나라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전반기에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통일 신라의 전기. 자, 말 그대로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초반의 이야기니까 이때는 당연히 왕의 힘이 어땠을 것 같아요? 강했겠죠. 그렇죠?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권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왕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삼국통일하면은 기억해야 될 왕은 바로 첫 번째는 태종무열왕이에요. 태종무열왕입니다. 무열왕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김춘추죠. 김춘추. 자, 김춘추는 삼국통일을 하는데 큰 공을 세우지만 바로 또 의미가 뭐냐면 신라에서 바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에요. 선생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자,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신라 사회에는, 신라는 아주 뼛속까지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신라의 신분제도. 이걸 알아야지만 왜 태종무열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신라의 신분제도는 뼈다구 해도 품격이 있다 해서 바로 골품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신라는 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에 의해서 철저히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신분제도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성골입니다. 성스러운 뼈다구.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아버지도 왕족이고 엄마도 왕족이어야지만 성골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성골이 가장 높은 거지. 그 다음이 뭐냐면 진골이었어요. 진골은 한 명, 아버지든 어머니든지 한 명은 왕족이지만 한 명은 귀족 출신이야. 그러면 이걸 진골이라고 불렀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성골이나 진골, 즉 왕족이 아니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육두품이라고 불렀어요. 육두품 밑에는 이제 뭐 오두품도 있고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다, 신분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난 육두품
우리 집이 아무리 뛰어난 귀족 집안이라 하더라도 높은 관직은 결국 성골이나 진골이 다 차지했다. 그럼 특히 왕족은 바로 누가 다 했다는 얘기야? 성골이 다 했다는 얘기야. 양쪽 부모님이 다 왕족이어야만 했다는 것이. 근데 양쪽 부모님이 다 왕족이었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 왕족이, 엄마도 왕족이고 아빠도 왕족이야. 그러면 서로 친척이었다는 얘기잖아. 기억나? 친척끼리 결혼한다.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 선생님이? 그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오래 살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애들이 많이 태어나. 결국 성골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김춘추가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여왕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덕여왕이거든요. 이 선덕여왕이 왜 있게 되느냐면 신라가 뭐 여자를 높게 쳐줘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신라는 철저한 골품제도의 사회였어.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성골이어야지만 부모님이 양쪽 다 왕족이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녀들이 얼마 없어지고 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남은 건 여자애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왕이 됐던 것이지 그냥. 그치?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결국 성골 남자랑 결혼을 못하면 다 진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열왕이 최초에 진골 출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무열왕의 직계 자손인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귀족이랑도 결혼을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이제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김춘추가 굉장히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로서는 결국 나당연합군을 조직하게 되는 것이다. 직접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를 설득해가지고 이 전쟁이 끌어들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나당연합군이 무너뜨리는 건 어느 나라였죠? 바로 백제를 무너뜨리죠. 이 백제를 무너뜨릴 때 김춘추를 굉장히 도와서 이 김춘추가 왕이 오를 수 있기까지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김유신이죠. 김유신하고 김춘추하고도 얼마나 친한 사이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했고 김춘추는 진골 출신이었고 반면에 김유신은 금관가야 왕실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망해버린 가야의 후손이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자기를 뒷받침해줄 그런 왕족이 필요했겠지. 그게 바로 이제 김춘추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친했는데 둘이 놀다가 이제 김춘추의 옷이 이제 뜯어져가지고 김유신이 머리를 썼다고 하죠. 김춘추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내 여동생한테 좀 게임해달라고 하자. 단추 좀 달아달라고 하자. 그래서 김유신의 집으로 김춘추를 데려갔고 김춘추가 김유신의 여동생하고 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춘추하고 김유신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 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삼국을 통일하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제 김춘추의 딸, 김유신의 동생하고 이제 낳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대야성이라고 하는 성을 지켜요. 딸하고 이 딸의 남편이 이제 성을 지키는데 의자왕이 그 대야성을 공격해서 그 김춘추의 사위하고 딸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뭐 김춘추가 더 백제 의자왕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다. 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바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던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김춘추는 백제를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보았지만 완벽하게 삼국을 통일하고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은 결국 나당연합군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결국 무너뜨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삼국 통일은 흔히 무열왕 때 했다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무왕 때 비로소 삼국 통일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그다음 오랜 기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애들이 반란군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수리 제도입니다. 상수리 제도. 이 상수리 제도는 일종의 인질들을 데려와서 자기 수도인 경주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를 들면 뛰어난 뭐 군사가 세고 지방을 잘 다스리는 애가 있는데 얘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걔의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경주에 뭐 반년 정도 머무르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지방에 있는 애가 반란을 일으키면 누구부터 잡아다 죽이면 돼? 걔의 아들부터 잡아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인질이지. 함부로 반란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런 지방에서 일하던 애들이 자꾸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부에 나가서 사정활동, 즉 잘못을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이런 제도인 외사정 제도를 실시한다. 즉 통일을 하긴 했지만 더 강력한 통일국가를 하고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 그렇게 귀찮게 왜 해요 그런 거를? 근데 역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반란이 일어나. 맞아? 반란 사건 엄청나게 많아. 대표적인 게 우리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데 그거 반란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를 세운 왕건도 생각해보세요. 왕건은 원래부터 나라를 세운 게 아닌데 왕건은 원래 궁예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 반란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란을 감시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북한을 보세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맨날 박수치고 막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뭐겠어? 맨날 줄 세워가지고 막 옆에 막 따라다니고 이런 애들. 반란이 있는 점 이제 감시하는 거 걔네한테 중요한 일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상수리 제도나 외사정 결국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무왕의 정책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죠? 마찬가지로 문무왕은 이제 죽으면서 자기가 외적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쳐들어오는 걸 막는 그런 동해의 용이 되겠다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쳐들어온 애들 다 없애버리겠어 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무덤을 바다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가면 볼 수 있는 문무대왕릉이죠. 바닷가에 있는 문무대왕릉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진짜 이게 문무대왕의 무덤이 맞냐 안 맞냐 뭐 이야기가 많긴 합니다만 바닷속에 실제로 왕의 시신을 뭐 넣어뒀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무덤이 이제 문무대왕릉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문무대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문무왕의 또 아들로서 자 이제 이 통일신라의 기본을 다지게 되는 또 하나의 왕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그 나라가 안정되려면 그 초반에 굉장히 안정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문무왕이나 태종 무열왕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카리스마 있는 왕들이었겠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어쨌든 매번 싸움을 잘하고 이런 왕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어야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신문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통일신라의 안정이 굉장히 기여를 한 왕이에요. 알겠죠? 신문왕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신문왕의 정치인데요. 결국 신문왕이 계속 왕권을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반발을 하게 되는 세력도 있죠.
왕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바로 이 세력들은 반발을 하게 되죠. 누가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이런 상수리 제도라든지 외사정을 자꾸 보내. 상수리 인지를 보내라고 그러고 외사정으로 자꾸 니 잘했네 못했네 이거 하지마 자꾸 그러는 거야. 그럼 누가 반발을 일으킬 것 같아? 결국 귀족 세력의 반발이 있겠죠. 이 귀족 세력의 반발을 누르지 못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왕위가 흔들리는 거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김흠돌의 난이에요. 근데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을 선생님도 방금 찾아보니까 김흠돌의 딸이 신문왕이랑 어렸을 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신문왕 입장에서 보면 김흠돌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야. 즉 장인어른인 거지. 그 말은 김흠돌이란 사람이 왕이 될 사람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켰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다는 거지. 그치? 근데 자기 딸을 왕하고 결혼시켰으니까 이 사람이 권력이 너무 높아져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반면에 신문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의 권력을 눌러야 되는데 그 귀족들 중에서 가장 자기 왕을 방해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김흠돌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장인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권력을 많이 빼앗으려고 했겠죠. 이것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 김흠돌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이제 왕위를 놓고 싸움이 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그 딸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딸이 아들을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뭐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많고, 딸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궁궐에 쫓겨났겠죠.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가만 놔뒀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다시피 성공해서 실패했지. 김흠돌의 난이라고 붙었잖아요. 난이라고 붙으면 실패하고 결국 진압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김흠돌의 난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게 또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진짜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신문왕이 난을 일으키게끔 만들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왕이 이 김흠돌의 난을 원인으로 삼아서 자기의 반대파의 귀족들을 어마어마하게 말 그대로 발력색으로 몰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권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권력 앞에서는 장인어른도 없고 자기 자식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는 거. 그치? 그게 권력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지금도 보세요. 그 대통령 되면 참 얼마나 말들이 많고, 그치?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다들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그치? 우리가 사는 동네의 수많은 것들도 다 그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 어쨌든 김흠돌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바로 신라에는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많이 결정을 했고, 이 귀족들의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귀족의 대표의 입장은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왕이 직접 시키는 관청이었던 신라의 집사부가 있습니다. 이 집사부 왕 밑에서 일하는 관료의 힘은 상대적으로 높아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 직접 명령을 받는 집사부 시중의 권력이 강화되는 거죠. 이게 즉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귀족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귀족이 바로 이 육두품이라고 하는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로 자신을 더 지지해주는 그런 인재들을 등용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설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설총이 결국 화왕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 책이라기보다는 꽃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임금에게 바른 도리로 도덕적인 정치를 펼쳐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설총을 등용합니다. 설총은 또 우리가 역사에서 아는 원효대사라는 분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육두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서 자신들을 반대하는 이제 귀족 세력들하고 견제하게 하고 싸움을 하게 하는 거지. 내 편을 만드는 거지. 야, 너네 그동안 좋은 관직도 많이 못했지? 내가 시켜줄게. 대신 나한테 뭐해? 충성해.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제를 보면, 자, 결국 사람은 먹을 걸 주고 돈이 있어야지 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료전을 지급한다. 즉 관료인 사람에게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한, 월급을 주는 거죠. 이게 관료전입니다. 그러니까 네 월급에 대한 것만 할 수 있어 라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관료전이고 노동력은 거둘 수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급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린다. 노급은 뭐까지 할 수 있냐면 토지에서 세금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동원한다. 예를 들면 여기 관리인 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처럼 화폐가 발달하고 은행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던 거야. 야, 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신 네 월급은 자, 여기 있는 요만큼 땅 줄 테니까 이만큼 땅에서 너가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받아가 이 사람들한테서 세금 받아가 라는 거지.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얘가 관리야. 국가에서 일하는 대신 요 사람들로부터 뭘 걷어? 세금 걷어서 네 월급 해 라는 거야. 이게 바로 관료전이야. 이걸 줬다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그럼 뭘 줬냐? 노급이라고 불렀어. 똑같은 건데 관리로 일하는 대신 세금을 걷는 건데, 이거는 노급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지가 지 논에 일 시킬 때도 야, 다 모여. 너네 내 논에 가서 일해 라고 하면서 심지어 뭐까지 가둬버려?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거지. 걷어서 강제로 일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급이었다. 그러면 이 관리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관리들이 당연히 다 뭐였겠어요? 귀족들이었겠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서 원망도 많았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귀족들이 많은 돈을 쌓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었다. 즉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귀족의 세력은 힘을 약화시키게 하고, 또 하나의 효과는 뭐겠어요? 백성들한테는 신문왕이 엄청 인기가 없겠지. 왜? 우선은 귀족이 막 불러다 강제로 일시키는데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 응? 맞지? 응.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 대단한 거지. 얼마나 귀족들이 반발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통일하고 나서 이 신라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관청을 구주 오소경이라는 걸로 나눠요. 지도를 꼭 보셔야 돼요. 자, 32쪽에는 지도 보시면 양주, 명주, 상주, 광주, 전주, 무주, 웅주, 한주, 삭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라를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소경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다. 이 오소경은 결국 왜 설치하는 거야? 신라의 수도를 잘 생각해요. 신라의 수도는 경주예요. 근데 경주는 우리나라 땅에서 너무 오른쪽 구석에 있잖아요. 수도가 너무 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걸 바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편제성, 한 곳에 너무 몰려 있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오소경이라는 걸 따로 설치한다. 그래서 뭐 금관경, 남원경, 서원경, 중원경, 북원경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이 꽤 큰 도시들로 성장했죠. 원주도 큰 도시가 됐고, 충주도 큰 도시가 됐고, 청주도 큰 도시가 됐으며 김해도 큰 도시가 됐죠. 반면에 남원만 아직 작네.
어쨌든 이런 지명들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들이고 그때부터 도시였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어요. 지금의 경기도 전라도 있고 광주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있고 부산광역시 있고 이렇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군대를 개편을 하는데 중앙군은 구서당이에요. 이게 서당이라서 책 배우는 게 아니야. 군대야 군대. 그래서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근데 이 중앙군은 바로 신라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양한 고구려나 백제인들까지도 중앙군으로 편입해줘요. 그래서 민족 융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대예요. 공부하는 애들 아니야. 그 다음에 지방에도 군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지방군은 구서당 10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두고 방어를 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 신문왕 때 문화적으로 보면 바로 뭘 만드냐면 국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다. 국학은 결국 무엇이냐면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할 인재를 기르고자 하는 바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결국 뭘 가르친다? 유학을 가르쳐요. 유교를 가르치는 거죠. 왜 우리 유교를 가르치게 한다고 했더라? 유교하면 왕에 대한 공부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고구려 할 때 기억날 거. 고구려에도 학교가 있었다고 했잖아.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 뭐였어? 태학이었어. 이렇게 고구려에 태학이 있었어요. 고구려는 태학이 있었다. 알겠죠? 네, 바로 소수림 왕 때.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태학도 유교를 가르쳤죠. 유학을 가르쳤잖아. 근데 신문왕 때는 국학이라고 하는 바로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 절을 세웁니다. 무슨 절을 세우냐면 감은사라고 하는 절을 세워요. 이 감은사는 어디에 있는 절이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었던 여기 있는 요 문무대왕릉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기리는. 그 다음에 이 감은사 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만파식적의 이야기죠. 즉 만파식적의 이야기는 만개의 파도를 잠재워주는 필이다.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동해안에 감은사를 지었다. 그 문무대왕릉 보이는 곳에 죽어서 바다의 용이 된 문무왕과 하늘의 신, 천신이 된 김유신이 보내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이 피리를 불면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다 라는 전설이 있는 게 이 만파식적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신문왕이 바로 이렇게 수많은 걸 해서 신라, 통일신라의 초기에 바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라도 외워요, 여러분. 신문왕. 신문 많이 봤으니 공부 잘하는 왕.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뭐. 알겠죠? 강의를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꼭 복습하셔야 돼요.